우리는 삶을 보다 효율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경험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는 나만의 경쟁력이 되죠. 이번 시간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생산적인 우리 생활 속 특별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힘. 바로 설득입니다. 저마다의 개성만큼 서로 다른 가치를 발휘하는 설득의 기술. 그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가면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할 정도로 생필품부터 산지에서 올라온 신선한 먹거리가 한눈에 펼쳐져 있는데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공존하는 시장. 예부터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의란 애누리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값을 깎아서 사는 행위를 우리는 애누리하다라고 하죠. 사는 사람이 애누리를 하기 위해 파는 사람과 주고받는 이야기. 그 속에 설득의 기술이 깃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빵 사려고 왔는데 그냥 장 볼 것도 있어서 그냥 심부름 같은 거 하려고 온 거거든요. 꼭 내가 필요한 거 외에는 안 사요. 그냥 내가 꼭 필요한 거 그날 이제 적어 가지고 오는데 이제 과일 같은 거는 뭐 계획 없어도 이제 사지요. 시장에 나선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올릴 계획된 식재료를 값싸게 구입하는 것. 두 번째는 계획에는 없지만 시장을 둘러보면서 값싼 식재료가 있다면 구입하는 것. 잠정적 소비자의 심리는 계획하든 계획하지 않든 값싸고 질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의지가 곧 판매자를 설득하는 자신만의 기술로 발현되는 것이죠. 그건 좀 눌렸으니까 안 눌린 걸로 잡으세요. 그러니까요. 요거 어때요? 괜찮아요? 요거나 요거 괜찮은데? 요거 할까? 이걸로. 이번엔 판매자의 설득 기술입니다.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소비 기준을 파악한 판매자는 그에 맞는 상품을 제시합니다. 품질을 우선하는 이들에겐 값이 다소 높더라도 질이 좋은 상품을 소개하고 가격을 우선하는 이들에겐 값에 맞는 품목을 소개하는데요. 몇 마디의 말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재빨리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대처하는 건 오로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시장 상인들의 노하우입니다. 여기요? 물건이 고루 갖춰져 있죠. 물건이 고루 갖춰져 있고 물건이 좋아요. 이 물건이. 그런 것도 있지. 여기 언니들이 잘해요. 종업원 언니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풍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새삼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주고받는 건 물건과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정감 있는 말투와 넉넉한 인심이야말로 시장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는 없고요. 친절하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제 어르신들 오면은 따뜻하게 하고 좀 저렴하게 드리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찾은 설득의 기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인 노하우이기도 한데요.
장소 불문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적합한 설득이란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득의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설득이란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마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따르고 싶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따른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설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마음으로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설득이 정말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사실이 중요하다니 아니면 사람이 1대1로 만나 의견을 나누며 서로를 설득하는 일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설득하는 일과 비교하면 훨씬 수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내가 설득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건 덤불 속에서 바늘 찾기와 다름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텔레비전 속에서 소비자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사람들, 바로 쇼 호스트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제품의 정보를 TV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쇼 호스트. 이들은 정확한 언어 구사력을 이용해 보는 이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그들의 관심이 제품의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널을 돌리던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제품 자체이기도 하지만 제품의 기능과 특징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쇼 호스트의 노하우이기도 한데요. 이들이 지닌 설득의 기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쇼 호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발성, 화법을 기본으로 상품과 소비자 분석까지 익혀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수많은 훈련의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건 소비자를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뭐에 솔깃해? 사실은 이런 팩트도 굉장히 중요해. 사실, 근거, 뼈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움찔하게 하는 포인트,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포인트 뭐야? 나의 이야기야. 내가 썼더니 세상에 예전에 파운데이션 썼더니 팔골주름에 눈가주름에 애들이 야, 너 요즘 뭐 해야 되겠어? 라고 했는데 싹 다 감쪽같이 커버가 되는 거야. 너 이런 거 봤어? 라고 한다든지. 그거는 나의 이야기부터 먼저 해. 쇼 호스트가 되기 위한 길. 이들은 설득의 기본으로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방식이 듣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얼마나 사로잡는지, 자신의 모습은 찬찬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장점은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예쁘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신뢰감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환하고 밝은 이미지, 그리고 개성 있는 이미지. 이미지가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신뢰감 있는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고객한테 많은 말들을 사실 전달하거든요. 목소리에 대한 중요성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판매 스킬이겠죠. 판매를 이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품을 갖고 들어갔는데 A COC가 판매하는 개수와 B COC가 판매하는 개수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판매하는 스킬, 그러니까 판매하는 스킬은 뭐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즘은 스토리텔링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대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고객과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판매하는 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태도에 신뢰감을 묵직하게 실을 수 있다면 시오 호스트는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권하나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 결심한 거 있으신가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함과 가벼운 몸 만들기인데요. 저와 같은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방송 저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마다 말을 하는 방법이 제각기 다르듯 시오 호스트가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효과적인 스피치 방법을 몇 가지 키워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친근함, 스토리텔링, 그리고 생생함입니다. 친근하게 다가가 이야기하듯 재밌고 쉽게 생생하게 그려내듯 말하기. 이렇게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노하우가 시오 호스트들이 지니고자 하는 설득의 화법입니다. 화법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화자가 아시다시피 말씀 화자긴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정말 이분 진짜 잘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종합을 해보면 그 말씀 화자를 그림 화자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듣는 순간 머릿속에 막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뭐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내는 게 또 설득 화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한 개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오 호스트라는 설득의 달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사람들. 머리로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막상 실전 연습을 해보면 아쉬운 결과만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설득의 기술을 몸에 딱 맞는 옷처럼 입기 위해선 수없는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세일즈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첫 번째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왔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그러니까 보통 옷가게 와요. 쓱 보고 나가잖아요.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얘를. 아니면 얘가 내 얘기 설명을 다 들었어. 그럼 지갑은 안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할 수 있는 클로징의 기술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고객한테 가치를 주는 거죠. 단순히 머플러 하면 따뜻해요. 머플러 하면 좋아요. 머플러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고객의 마음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고 사실 조금 저관여 상품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들어오는 고객은 그나마 꼬시기가 좀 쉬워요. 근데 생각이 없는 고객들, 난 사실 마음이 한 10%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해주면 얘기할수록 꼬실 수 있는 판매가 성공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구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설득의 기술. 말이란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고 구두쇠의 지갑이 열리듯 마음을 되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설득이 지닌 힘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본 분들이라면 우리 안에 혼재돼 있는 기술의 조각들을 모아 세련되게 다듬어 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겠죠. 대화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설득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설득이란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이 존재해야 하며 그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졌다는 건 상대에게 설득의 기술이 제대로 통했다는 증거입니다. 설득이란 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한자어 뜻풀이 그대로 가자면 말씀설에 얻을 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얻어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봐도 뭐 설득 당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설득은 그 사이에 이제 설득하려는 상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이걸 했을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설득의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설득한다는 건 내 메시지를 수락한 상대가 얻을 수 있는 걸 기대하게끔 이야기해 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설득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엔 설득 화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까지 부류가 다양하다는 건 말의 힘, 설득의 효과를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활용도 100%, 설득학 개론을 살짝 확인해 볼까요? 오늘 설득이라는 건 무엇인가? 설득이 왜 중요한지, 설득의 한번 끝을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기준이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힘. 설득을 할 때 설득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 다른 사람, 그리고 이끄는 힘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설득의 주인공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려한다면 넘어야 할 설득의 장벽이 한층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엔 상대방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설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할 때 아주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뭐 화법이든 뭐 스피치든 뭐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굉장히 많은 요소들, 뭐 목소리도 중요하다, 뭐 제스처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딱 생각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어떻게 들어주지?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지? 네, 내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가라는 관점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설득을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설득을 당할 수가 천만한 누군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가장 빨리 이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청하기입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은 설득의 기술 중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방법인데요. 내가 우선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기 바쁜 현대인들에게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는 점차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똑똑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확신, 자기 확신에서 차 있으면 상대방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럼 설득은 누가 잘하냐? 늘 열려있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보단 열려있는 사람. 아, 상대방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설득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설득의 답은 어디에 있냐? 바로 상대방한테 찾아야 됩니다. 네,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네네. 어떻게 주냐가 중요하고 설득을 당했을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서 찾은 설득의 기술.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설득이란 말의 노하우지만 귀로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걸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오늘처럼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저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설득이 더 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또 저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직장에 있어서든 삶에 있어서 이런 목적을 좀 더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아버지와의 이제 소통에 있어서 불통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버지의 이제 마음을 읽어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신 그 대안 제시 차선책을 아버지에게 항상 제시해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 사람을 마음을 읽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힘보다 강하게 한 명의 연사가 청중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강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업이 덥죠. 대부분의 강연은 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칫 지루하거나 딱딱하다고 느끼기 십상이죠. 일반 디자이너는 굉장히 짧거든요. 이러한 편견을 깨고 청중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선 듣는 이의 관심을 끌어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 강연 속 의사소통에서도 설득의 기술은 존재합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교육도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면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은 변화거든요. 특히 성인 교육은 그렇죠. 뭐 학교 교육이야 그냥 모르는 걸 알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방정식 모르는 애들한테 방정식 알려주면 돼요. 근데 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단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교육의 핵심도 하는 걸, 아는 걸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엔 결국 뭐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감정이 움직이고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욕구를 끌어내는 것도 사실은 그 교육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설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숨기려고. 괜히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한 강연장을 찾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공통 관심사인 청춘을 주제로 연사의 강연이 한창인데요. 느낌표가 만나는 맞아요.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청춘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연사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야기에 깊이 빠져든 청춘들을 보니 이들이 이렇게 강연에 몰입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설득과 공감의 가장 일원칙은 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 사람의 마음 크기에서, 이 사람의 경험 레벨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뭐 수많은 철학자들과 현인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의 사례로 그리고 이 청춘들의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공감과 설득의 저희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강연장의 풍경은 말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청중은 연사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죠. 그에 비해 이곳의 강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말하는 이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듣는 이가 강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요. 강연 중간중간 청중의 궁금증을 그 자리에서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교류합니다. 최근에 제가 취미생활로 하고 있던 게 약간 직업적인 성격을 띠게 됐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취미는 그냥 취미로 놔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이게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단계에 도달하셨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거나 그런. 네. 요즘에 뭐 취미 같은 경우를 자기 업으로 삼으시거나 이런 경우 많은데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 이제야 깨닫지만 그 자기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탄성을 지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탁월함. 이거는 뭐 들어간 자본의 양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거 야 진짜 대박 이거 어떻게 했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진짜 너 대박이다, 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잘했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수준이 나왔을 때 일로 할 수 있고 업으로 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치킨집을 열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사고 방식도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다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을 텐데요. 연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중심을 파악하는 것. 이러한 소통 방식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강연 문화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와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의 아테네 광장 문화도 사실은 그런 문화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연이 되게 존재하는 거고, 본인들의 생각과 가설과 감정들이 있는데 이게 남의 생각과 남의 감정과 교류하고 견줘보면서 나의 생각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고 자기의 길을 세팅해가는 것, 이게 사실은 이 강연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청중의 마음을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나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말하는 기술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소통은 부재하게 되고 상대의 변화는 당연히 기대할 수 없겠죠.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 강연 속 설득의 기술은 이미 발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듣기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졸리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들었고, 뭔가 같이 듣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더 공감이 가는 점이 있어서. 설득 그러면 그냥 일방향적으로 내 생각만 그러니까 주입시켜서 저 사람이 따라오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리고 정말 진정한 설득이 이루어지려면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현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이곳에서 광고 언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화법뿐만 아니라 글 속에서도 드러나는 설득의 기술. 시각적 요소가 핵심인 광고는 보는 것을 넘어 이제 읽고 듣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란 거는 결국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든지 혹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 브랜드를 기억시킨다든지 또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설득이 안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광고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사실 카피예요. 왜 카피냐면 그 전략과 설득할 수 있는 문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피를 다른 말로 하면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광고는 상품의 이름이나 서비스의 가치 또는 공공의 이익을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잠재적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의도한 대로 행동하도록 글, 그림, 영상과 같은 표현 요소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를 꾀하기 위한 기술인 광고 언어, 카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카피란 헤드라인, 상표, 본문과 같이 광고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고를 뜻합니다. 짧은 문구 속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죠. 카피는 광고를 접하는 대상에게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특정 이미지를 각인시키거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짧은 한 줄의 문장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카피라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긴 시간에 빛을 이만큼 주는 거나 화장품 카피라이터는 누구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전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장, 카피의 핵심은 바로 설득에서 시작합니다. 광고란 거는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스토리도 있을 수 있고 영상, 음악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출발은 카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술이 시정신에서 출발해야 되듯이 모든 광고가 그러니까 시정신에서 리듬을 타면 음악이 되는 거고 활성화되면 문학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과 색착에서 회화가 되는 건데 광고에서도 카피라는 꼭 문장이 아니고 설득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 이게 이제 카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피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비주얼 같은 인쇄 광고로 만들 수도 있고 영상과 스토리 있는 TV 광고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피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우리는 전달 매체를 통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광고를 접합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오래 남을 법한 카피를 써낸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광고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카피는 설득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현재부터 미래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설득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카피를 크게 보면 효과하면 시행성도 카피야. 그지? 사람 설득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피라는 그 개념을 짧게 보면 그 헤드라인 한 줄이겠지만 넓게 보면 브랜드, 슬로건, 효과음, 가사 이 모든 게 다 카피인 거지. 모든 게 다 설득적이 된다는 거지. 로고나 음악, 슬로건 등 다른 표현 도구와 카피가 만나면 그 영향력은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선 어떤 글쓰기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 같은 설득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맞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가 이 제품을 사면 어떤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슴 설레는 표현이라든지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 우리 설득하기 위해서 멋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카피 쓸 때는 제품 연구, 기업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여성 제품도 많이 했는데 뭐 여성 속옷 그럼 여성 속옷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여자들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여성을 설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문장 하나 잘 쓴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저는 이렇게 실제 이제 표현상의 이제 전략적인 걸 많이 가르치지만은 표현할 때는 구체적으로 써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좋은 글을 쓴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일입니다. 내 만족감만을 채우는 글은 절대로 상대의 관심을 끌 수 없죠. 카피는 글을 읽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어떤 점이 어떻게 이롭게 될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그 상상이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면 비로소 카피는 누군가에게 설득이라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글 속에 녹여내는 일.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쓰는 일이란 결국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문장을 다듬는 기술만 고집하기보단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카피라이터가 갖춰야 할 설득의 기술 아닐까요? 보는 거나 생각하는 걸 좀 달리하려고 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광고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일상생활이나 이 모든 면에서 다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카피를 하기 위해서 카피를 배운다기보다
이제 생각을 넓힌다든지 뭐 여러모로 다 이게 이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나 뭘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모든 걸 할 때도 좀 적용을 해야지라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설득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사소통 속에서 필요에 맞게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죠. 하지만 이 설득의 기술이 조금 더 특수한 상황에서 다른 힘으로 진가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설득의 또 다른 기술, 바로 위기 협상입니다. 인질극, 테러, 자살 기도 등 범죄가 발생한 위기 현장에선 사건에 따른 경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기술이 총동원되죠. 이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대화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사람이 있는데요. 범죄자를 설득하는 사람, 위기 협상 전문가입니다. 이게 이제 협상에는 크게 보면 비즈니스 협상하고 위기 협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즈니스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 관계에서 예를 들어 내가 100원짜리를 살려고 하는데 좀 싸게 90원에 산다든가 아니면 좀 더 비싸게 판다든가 이렇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좀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위기 협상은 그런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하는 좀 더 이타적인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 자체가 위기라는 말이 앞에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누군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렵다라고 하려면 아무래도 인질 상황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예, 인질범들은 명백한 목적 의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범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선 순간의 잘못된 대처가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위기 협상 전문가는 감정의 극에 달한 범죄자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인질극 관련 영화가 많이 있는데 전문가적 측면에서 보면 하지 말라는 것들만 많이 하더라고요. 영화는 예를 들어 뭐 인질하고 대면 접촉을 한다든가 인질범하고 인질 교환을 한다든가,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사실은 정보를 많이 얻으려면 범인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화는 보면 주인공이 말을 많이 해요. 협상가가. 그런 것들은 전혀 사실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특정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나 범죄 수사물 속에서 위기 협상 전문가가 맹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의 특성상 극적인 상황을 부각시키다 보니 실제와는 다소 다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매체를 통해 위기 협상 전문가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신속하고 뭐 효율적으로 제압을 하는 것은 무력으로 제압하는 게 일견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우리가 특공대가 나가서 무력으로 진압했던 것들을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면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범인이 죽든 인질이 죽든. 그래서 빨리 제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또 이게 사람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이제 협상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더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하지만 잘만 하면 훨씬 더 평화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2016년 3월 28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1년 넘게 만나온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사건을 일으킨 것인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기 협상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범인과의 협상. 결국 범인은 자수를 선택했고 사건은 발생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왜 와서 그렇게 하게 됐고 본래 의도는 뭐였는지. 근데 이렇게 입을 열게 하면 제가 정보를 가지게 되고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들, 단서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막 회유하고 설득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거든요. 그게 처음에 좀 어려운 거죠. 예,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위기협상 전문가는 사건 당시 범인이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왜 이러한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죠. 이를 위해 위기협상 전문가에겐 범인을 안심시키는 설득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얻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닫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의 마음을 얻으면 많은 문들이 열립니다. 대개 그 문들은 닫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순간 어려운 문들도 많이 열리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타인을 설득하는 일.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 같던 설득 노하우는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설득의 기술. 이 특별한 힘은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삶 속에서 따뜻한 빛을 발하는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